자, 프린트 다 받으셨나요? 네. 자, 우리 인사부터 먼저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의 문법을 책임져줄 조이쌤이라고 하고요. 제 한국식 이름은 김기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기영쌤이든, 아니면 조이쌤이든 부르셔도 돼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저와 첫 시간이에요. 그쵸?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문법 OT 간단하게 좀 진행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늘 첫날이니까 수업 빡세게는 안 나가고 네, 좀 설렁설렁하게 좀 나간 다음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의 문법 OT 목차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요. 편입 문법을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법 시험 문제 유형,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보통 어떤 이론으로 출제가 되는지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수업 방식, 그리고 저와의 약속, 좀 이런 것도 좀 알아가야 하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문법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OT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편입 문법을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나면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임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문법 공부하는 이유는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보시면요. 상대방과 경쟁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과목이 문법이에요. 자, 학생들이 이걸 보고 응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원하는 학교에 최초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경쟁자보다 점수를 더 많이 맞아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근데 학생들이 잊은 게 있어.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남들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나도 맞출 줄 알아야 그게 경쟁력이 되거든요. 남들 다 맞춰서 난 틀렸어. 그럼 그게 경쟁력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 논리와 독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할게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읽는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내가 논리와 독해 강점이 될 수 있는데 또 어떤 학교에서는 상대방의 논리와 독해가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법은요. 그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문장의 법칙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론이. 그래서 우리는 그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또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기출문제 좀 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안 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보면 문법 비중이 논리와 독해에 비해서는 좀 낮은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이제 일부 학생들이 이래요. 논리와 독해는 비중이 높고 문법은 낮으니까 나 문법 수업 안 들을래? 이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법을 포기하게 되면 상대방도 포기해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요. 분명히 끝까지 문법을 쥐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과 너네들 학교에서 붙었어. 그러면 시험지 앞장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경쟁력에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합격, 불합격이 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2번 중요하죠. 시험 문제가 변형되어도 대비할 수 있는 과목이 문법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는요. 진짜 갑자기 바뀌어요. 예고도 없어요. 그냥 출제진 교수님이 바뀌었대. 그럼 그냥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논리와 독해를 비중을 뒀던 학교인데 갑자기 논리와 독해 비중을 줄이고 갑자기 문법 비중을 확 높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법을 만약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시험 문제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페이스에 유지하면서 시험에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2번을 말한 이유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건국대랑 숙대였던 거야. 네, 선생님이 실제 사례 학생 이야기 해줄게요. 나는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학생이 최종 목표가 건국대 경영학과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3월 달에 등록을 했는데 학원에서 이렇게 말한 거야. 난 문법 수업 안 들을래요. 대신 논리와 독해 수업은 듣겠습니다. 이런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친구가 그러니까 아 그래 어떡하겠어 지가 문법수업을 안 듣겠다는데 그래서 그래 그럼 논리와 독해라도 열심히 해봐. 근데 담임쌤이 걱정된 거야. 친구야 너 왜 문법수업 안 듣니?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건국대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문법 문제가 없던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너 건국대만 넣을 거야? 다른 학교는 안 넣을 거야? 다른 학교는 넣었는데 다른 학교도 문법 문제 별로 안 되던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담임선생님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문법 문제 그래서 문법 수업 좀 들어라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끝까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이제 건국대 시험 날짜가 다가온 거야. 근데 분명히 작년까지는 건국대 기출문제에서 문법이 한 문제 나왔는데 얘가 시험 보는 그 당일에 갑자기 문법 문제가 5문제가 6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 문법 수업을 안 들은 친구는 이 시험지를 딱 봤을 때 흔들렸겠어? 안 흔들렸겠어? 흔들렸겠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 경영학과 떨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 말고도 이제 B라는 친구가 건국대 경영학과 넣었는데 걔가 최초업을 한 거야. 그래서 너 점수 몇 점이니?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건국대가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서 90점으로 얘가 경영학과 최초업하고 문 닫고 간 거야. 근데 내가 이거 점수를 어떻게 하냐면 건국대는요 그 시험 당일에 시험 문제를 나눠줘요. 가져가세요 라고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오후에 정답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거든. 그러면 그 채점을 하면 내 합격 불합격을 그 당일 그 자리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학원에서 이제 건국대학교 이제 채점을 해보니까 딱 90점이 나왔대. 그래서 이때 90점 맞고 경영학과 애가 문 닫고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건국대 경영학과가 커트라인이 80 후반에서 90 초반까지 됐던 것 같아.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건국대가 너무 문제가 쉬웠어. 그래가지고 90점이 최초합이면 80점대 후반대도 분명히 최초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법을 포기한 그 친구는 문법 문제도 몇 개 맞고는 다 틀려. 그리고 논리와 독해 다 맞을 수가 없죠. 어떻게 다 맞아요? 틀려. 80 초반 나왔어요. 근데 최초 못했잖아. 이제 그리고 제가 숙명여대를 또 왜 말을 하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숙명여대 출제진 교수님 3명으로 알고 있어요. 들었거든요. 근데 이 숙명여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요. 문제 스타일이 다 달라요. 왜? 출제진 교수님이 다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2018년도였나? 이때 문법 문제가 한 7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2019년도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이 이제 작년 기출문제를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숙명여대는 문법 문제가 7문제 나오니까 문법 공부해야겠구나 해가지고 그 시험자 그 당일에 모든 여학생들이 다 문법 공부를 했대. 근데 갑자기 문법 문제가 5문제로 줄인 거야. 숙명여대에서. 그래서 이런 학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네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네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서 문법 비중이 낮다고 해서 절대 문법 포기하면 안 돼. 얼마든지 시험 문제 스타일은 바뀔 수가 있다. 그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째로는요. 논리와 독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 꼭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솔직히 문법을 잘한다고 해서 논리와 독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논리와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글을 읽어내려야 할 줄 알아야겠죠. 그럼 정확하게 글을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구문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겠죠. 그러면 정확한 구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문법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편의 문법 공부를 절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 유형인데 우리 문법 시험 문제 유형은 총 3가지예요. 빈칸 문제, 밑줄 문제, 정비문 문제. 자, 우선은 이제 선생님이 실제 이제 숙대 기출문제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빈칸에 구멍을 뚫고
이 빈칸에 알맞은 어법을 넣으라는 문제가 바로 빈칸 문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저랑 문제풀이를 시작하게 되면요. 빈칸 문제가 제일 쉽다고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빈칸 문제는 선택지의 어법 또는 어순, 분석만 잘 해도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빈칸 문제예요. 그래서 비교적 학생들은 빈칸 문제를 좀 수월해해. 근데 어디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냐면 이제 밑줄 문제. 자, 이거는 작년 성균관대 기출 문제예요. 자, 우리 밑줄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밑줄 딱 그어놓고 야, 너 틀린 거 골라봐라. 이러한 문제인데 문제는 밑줄만 보고 틀린 어법을 고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근처에 있는 밑줄 앞 또는 뒤 문장을 보고 어법을 다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 밑줄 문제 어려워요. 복잡해요. 헷갈려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근데 제가 그런 학생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했냐면 이러한 밑줄은 이것만 따져라. 이러한 밑줄은 이런 것만 나오니까 이런 것만 기억해라. 라고 하나씩 트레이닝을 해줍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밑줄 문제 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쫄아야 할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비문 문제. 이 정비 문제는요, 거의 편입 문법 문제에서 최종 보스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얘는 밑줄 빈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문장 딱 던져놓고 우리 학교 들어오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않겠어? 라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 지식 모든 걸 다 털어서 문장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틀린 걸 골라야 돼요. 그런데 이걸 내요? 네, 내요. 대표적으로 한국외대랑 광운대가 이 문제를 좀 내는데 제가 기억한 바로는 국민대도 냈었는데 국민대가 2020년도였나? 아마 그때 편입시험을 안 봤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대를 목표로 한 친구들은 이 문제 꼭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시험 출제 이론 탑4를 소개를 하도록 할 건데 자, 우리 솔직히요 매년 학교마다 내는 이론은 다 달라요. 그런데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사랑하는 문제들은 있어요. 진짜로. 그 중에서 제가 탑4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 수일치 문제. 자, 동사 수일치 문제가 뭐냐면 너 단수 동사 쓸래? 아니면 복수 동사 쓸래?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먼저 주어가 누구인지 빨리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장에 있는 주어는 졸라 길다는 거예요. 그 주어 옆에 있는 수식어구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쳐내서 주어를 빨리 파악하라는 문제가 바로 동사 수일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제일 잘 나오냐면 분산 능수동 구별 문제. 자, 분산 능수동 구별 문제는 물론 어법으로 따진 것도 있지만 해석으로 따진 게 더 많아요. 이제 꾸며주는 명사와 관계를 따져봤을 때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별하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병렬구조 문제. 이거는 우리 성균관대 숙대가 제일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병렬구조 문제는요. 접속사 and, or, but 이제 이러한 친구들이 누구와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지 파악하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서강대처럼 좀 지독한 학교들은요. 그냥 우리 학교는 해석으로도 파악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해석으로 얘네들이 누구를 연결했는지 파악하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네,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면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누가 있냐면 능수동태 구별 문제. 자, 능수동태 구별 문제는 2번이랑 비슷해요. 주어와 관계를 따져봤을 때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별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더 있는데 이 네 가지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그냥 매 해년마다 출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표정이 갑자기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동사 수일치요? 분사 능수동이요? 머리 아파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선배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편입생이었거든요. 저도 편입하고
이제 저도 이제 학교에 합격하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이론을 공부하고 저와 문제풀이를 시작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표정이 어떠냐면, 초반에는 쫄았다가 이제는 5월달인가 6월달쯤에 되면 이제 동피눈이 돼요. 이제 그때 영혼 없이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아, 저희 또 동사 수일치 갖고 지랄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을 학교에서 다 내는구나. 이러한 문제는 매년 출제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수업 방식인데, 자, 우리 교재는 진짜 편입 기본 영어 이제 그 교재로 나가긴 하는데요. 근데 좀 미안한데 이 교재는 이론이 좀 복잡하다고 해야 하나요? 좀 용어도 좀 어렵고 너네들이 좀 보기에는 확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아웃을 나눠줄 건데 이제 보통은 거의 핸드아웃으로 제가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론이 확 와닿지가 않고 이제 눈에 확 안 들어오면 복습할 때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하기 쉽게 제가 보통은 다 핸드아웃을 나눠줄 거니까 다음 시간 때 클리어 파일 하나 좀 준비해서 거기다가 핸드아웃 좀 보관 좀 해주세요. 네, 나중에 쓰레기통에서 발견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수업 방식은 이래요. 이제 이론 설명하고 문제풀이하고 이제 문제풀이 설명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선생님, 팝퀴즈가 뭐예요? 자, 내가 여러분들께 백날 문법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우린 이러한 것 때문에 해야 돼. 라고 말해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문법 말고도 논리, 독해, 어휘도 외워야 하잖아. 할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문법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 위해서 팝퀴즈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팝퀴즈라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와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 근데 이 시험 매주 봐요? 아니요. 진짜 저는 갑자기 봐요.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했는데 할 때 그때 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볼 수도 있고요. 일주일에 2번 볼 수도 있고 아예 안 보는 주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팝퀴즈 점수 10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평소에 열심히 문법 공부하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팝퀴즈 시험 걷어가서 이제 제가 채점을 낼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학생은 이제 파악을 하겠죠. 이 학생은 좀 관리가 필요하는구나. 이제 이런 학생. 그래서 점수를 다 매겨서 칠판에다 붙여놓을 거야. 그래서 이름 공개하고 점수랑 다 공개할 거예요. 근데 높은 점수 가진 학생들만 이름을 공개하고 약간 좀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성만 공개하고 이름은 가려드릴게요. 원래는 다 이름 공개하려 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성만 공개하고 이름만 공개할게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궁금해해서 칠판 한번 기웃거리겠죠? 이제 그 다음에 내 경쟁자들은 몇 등인가 몇 점인가 보고 반성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팝퀴즈. 그래야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도는 하루에 2-3파트씩 나갈 건데 여러분들 이해도와 아니면 이제 진도 양에 따라서 진도가 좀 바뀔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조의와 약속이에요. 자, 첫 번째, 수업 때 반응 좀 보여주세요. 자,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겠지. 야, 내가 내 돈 주고 학원에서 내가 공부하겠다는데 여기서 리액션까지 해줘야 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해주면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학원 왜 왔어? 공부하려고 왔죠. 배우려고 왔잖아. 그럼 일단 이해를 하고 가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면 나는 이해했구나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이해를 못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대답 사랑해요. 그때 대답이 좀 부끄러우면 고개를 끄덕여도 되고요.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까딱해도 돼요. 아니면 눈을 깜빡거리거나. 그래서 이러한 좀 반응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론을 다시 설명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다른 과목, 특히 논리와 독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복습 방법도 상당 금지예요. 제가 이걸 매년 애들한테 말을 해주는데
자, 여러분들 논리와 독해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학생이 있는데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논리와 독해 선생님이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풀이 방식이랑 그 선생님이 하는 풀이 방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너님만 혼동거리고 그럼 나는 그 선생님 개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와 독해는 그 담당 선생님께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얘들아 이거 세 번째는 별표 500개야. 모의고사 제발 모의고사 점수 가지고 선생님 저 학교 갈 수 있겠죠? 이런 한풀이 상담하지 마요. 자, 선생님도 편입생이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매년 잘하든 못하든 간에 꼭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일단 상담이 계속 들어옵니다. 자, 제가 이제 레전드였던 실제 우리 AB 학생 대해서 제가 사례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A라는 친구가 있고요. B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A라는 친구는요. 모의고사가 늘 평균이 8, 90점대였어요. 근데 막판에 얘가 이제 좀 올랐는지 95점을 찍었어. 막판에. 근데 이 B라는 친구는 모의고사 평균 점수가 5, 60점대였어. 그래서 마지막 때도 얘는 60이었던 거야. 자, 모의고사 점수로만 봤을 때는 얘들아 A라는 친구는 상위권에 갈 것 같고 B라는 친구는 왠지 중위권, 하위권에 갈 것 같지. 모의고사 점수만 봤을 때. 자, 그러면 결론만 말해줄게요. 이 A라는 친구 어디 갈게요? 단국대 갔어요. 근데 단국대가 나쁜 학교라는 건 아니에요. 얘 성적에 비해서 상위권 학교를 못 갔던 거야. 그래서 단국대 축전을 받고 이 B라는 친구 어디 갈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B라는 친구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얘들아, 내 말 들리니? 그 친구가 단국대 갔네요? 어? 그 친구가 단국대 갔네요? 단국대? 아니야. 단국대가 더 높아.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일걸요? 아마 이 학교도? 어디일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그러죠, 여러분들? 자, 이 B라는 친구. 한양대 갔어. 한양대 국문학과 간 거예요, 이 친구가. 내가 이 친구를 생생하게 왜 기억을 하냐면 1월달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비명이 날 들리는 거야. 근데 봤는데 이 친구가 와, 나 한양대 국문학과 됐다! 막 하면서 복도에서 악을 지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모의고사 점수를 봤을 때는 얘가 한양대를 가야 하고 얘가 단국대를 가야 하는데 이 친구가 한양대 갔다니까? 그럼 내가 이걸 왜 말한 이유가 뭐냐면요.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 합격, 불합격 갈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지막에 점수가 몇 점 나오냐면 저도 50점대였거든요. 저는 최고로 높은 점수가 70점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파이널이라고 해서 이제 학원에서 이제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 50점 나와서 너무 멘탈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가고 싶은 건 심지어 메이저과야. 그것도 영어 개 잘하는 학생들만 모이는 메이저과 영어과. 모의고사 점수가 50점이면요. 여러분들 영어과 추천 안 해요. 학원에서. 왜? 떨어지게 뻔하니까. 그런데 선생님 50점 맞은 저도 인서 영어과 붙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의고사 가지고 상담 들어오는 친구들은 모의고사 가지고 합격 불합격 그 갈릴 시간에 어휘 한 자리가 더 외워. 네 경쟁자들은 분명히 어휘 한 자리 더 외울걸? 라고 말을 해요. 자,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 너네들 합격 불합격 갈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너네들 취약하는 점 보완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묵묵하게 여러분들 하는 일,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도 있고 이러한 사례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의고사 점수 가지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이제 문법 복습하는 방법 이것만 소개하고 쉬는 시간 10분 갖고 수업 들어갈게요. 자, 우리
문법 복습하는 방법은요. 이거는요. 제가 실제 수험 생활을 하면서 내가 효과를 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던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은 분명히 복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은 자기만의 복습 방법이 있겠죠. 네, 이제 그 학생들은 자기만의 그 복습 방법으로 복습하시면 되고, 아예 난 처음이다.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이 방법 그대로 하셔도 돼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너네는 복습이 뭐야? 물어보면요. 수업 끝나고 그냥 책 보는 게 복습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복습이 뭐냐면 까먹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것을 나는 복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당일 문법 복습하는 방법이랑 다음날 문법 복습하는 방법이랑 얘 두 가지 나뉘어 줬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 볼게요. 이론을 이해하면 쭉 한번 읽어보기.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암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암기하면 안 돼. 여기서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 보듯이 그냥 쭉쭉 편안하게 이해하면서 읽어보면 됩니다. 그럼 한 번 읽어봤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암기할 부분을 암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2번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수업 시간 때 암기할 부분, 이해할 부분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느 부분을 암기하고 어느 부분을 이해할지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명확하게 구분을 해줄 거니까 시험에 잘 나온 것만 선생님이 암기하라는 부분은 암기하세요라고 알려주니까 그 부분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이 이해한 이론 암기했던 부분 백지에 적어보기. 자, 여러분들 빈 연습장에다가요. 여러분들이 이론을 이해했던 거랑 그리고 내가 암기했던 부분을 그냥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러면 쭉 적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멈칫했던 부분 그리고 내가 까먹었던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럼 그 부분을 다시 교재를 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대신 그 교재에서 확인을 할 때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책 읽듯이 쭉쭉 읽어보세요. 왜? 어차피 여기에서 암기해도 여러분들 다음날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아셨죠? 여기서 또 암기를 해버리면요, 여러분들 이제 어휘 외워야 하는데 이제 외우기 싫단 말이에요. 머리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까먹었던 부분은 반드시 그냥 읽어보기만 하세요. 이제 그 다음에 다음날 문법 복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첫 번째로 연습장에 내가 전날에 암기했던 내용이랑 이해했던 이론을 다시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까먹었던 내용 외워질 때까지 암기하는 건데 내가 분명히 전날에 암기했던 거랑 쭉 적다 보면요. 분명히 여러 개 까먹었을 거예요. 그쵸? 그 여러 개 그 까먹은 부분을 다 별표 쳐놓고 교재 펴서 다시 한번 외워질 때까지 암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기를 마쳤어. 그러면 어느 정도 외운 것 같아. 그 다음에 연습장에 다시 한번 까먹었던 내용만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적다 보면요. 뭐였지?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다시 별표를 쳐놓고 또 다시 교재 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날 문법 복습하는 방법은요. 여기에서는 최대 30분 안에 마치세요. 질질 끌어봤자 여러분들 논리와 독해 복습해야 하는데 안 돼요. 문법 때문에 머리 아파서. 그러니까 이 다음날 문법하는 복습 방법은 30분 컷으로 맞춰놓고 복습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적으실 분은 적으셔도 되고 사진 찍으실 분들은 사진 찍으셔도 돼요. 문법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1, 2월달, 3월, 4월 문제풀이 때 진짜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바랄 것입니다. 이거 사진 찍었니? 그 전 거 보여줄게요. 혹시 그 적은 친구 있니? 자, 이거 보여주고 또 다음 거 보여줄게요.
적었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릴게요. 자, 문과든 이과든 특히 이과생, 우리 이과생들은요, 하반기에 풀어야 할 수학량, 복습해야 할 수학량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반기 9월달, 10월달, 이때 이과생들이 문법을 가장 많이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수학도 벅찬데 영어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짬 내서 어떻게든 몇 시간 영어 할 시간은 있거든요. 근데 그 얘네들이 문법을 버리고 논리와 독해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과생들한테 너네들 문법 포기하기 너무 아까운데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문과보다 이과생들은요 문법 난이도가 낮아요.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짜로 떠먹여주는 문제를 너네들이 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해요. 우리 이과생들은 무조건 8월달까지는 문법 이론 100%는 아니더라도 70%까지는 머릿속에 꼭 있어야 돼요. 우리 문과생들은요, 네, 우리 문과생들은 이제 문법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어느 정도 80% 정도는 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과생들은 최소 9월달까지는 문법 이론 80%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반기에 진짜 문법 때문에 골치 아파요. 양도 많은데 이걸 벼락치기 한다? 미친 짓이죠. 여러분들 기출문제랑 다 안 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해요. 문법은 반드시 9월달까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80, 90% 정도는 있어야 돼요. 아셨죠? 아셨죠, 여러분들?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쉬는 시간 10분 갖고요. 우리 10분 후에 본격적으로 8품사부터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